한국이라고 해봤자 결국 중국 그늘에서 자란 나라 아닙니까? 문화도 기술도 다 베끼고선 자기들 거라고 우기죠. 참 뻔뻔해요. 중국의 한 대기업 회의실, 몇몇 기업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찍이 앉아있던 한국인도 아닌 푸른 눈의 남성이 조용히 다가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얼굴만 붉히고 고개를 숙였다고 하죠. 과연 그는 뭐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한마디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 브레송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리옹 정치대학에서 꽤 오랫동안 사회구조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사회구조학과 외국인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이제 5년이 넘었네요. 아마 제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왜 굳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 하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건 단순한 연구 여행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도시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짧게 들렀던 일정이었고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아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리에 있을 때 한국은 그냥 빠르게 성장한 기술국가 정도의 인식이었고 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체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 도시의 질서와 흐름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교통, 행정, 의료,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태도까지 모든 게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말 그대로 도시 시스템의 진화된 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머물다 보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곳에서 살아보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서울 프랑스 학교에서 부교장으로 근무 중이고요. 둘 다 그 결정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연구 환경도 좋고 생활 여건도 탁월합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점이 제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왔죠. 이런 배경 때문인지 종종 해외 대학이나 기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곤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은 시민 인프라의 진화, 아시아형 선진국 모델 같은 주제로 여러 나라에서 강의했는데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강의가 끝나면 늘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한국처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전 그냥 솔직히 답하죠.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기본을 잘 지킨 겁니다. 그러던 중 조금은 낯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명문대학인 베이징 대학교에서 도시 시스템 관련 외부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주제는 선진국 시민 의식과 도시 인프라. 중심 사례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초청은 미국에 있는 한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왔는데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프랑스계 동료가 중간에서 연결해줬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적 기류나 한국과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는 반한 정서 때문이었죠. 제가 괜한 말실수라도 했다간 강의가 학문적 교류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를 조심스럽게 전달하자 중간에서 조율한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브레송 교수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들 철저히 선별했고 한국에 관심 있는 우호적 인원만 참석합니다. 단순한 연구 교류 행사입니다. 그 말에 어느 정도 안심했고 또 저는 학자니까요. 학문적 대화는 어디서든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이징행 항공권을 예약했고 한 달 후 중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도착 첫날은 예상보다 무난했습니다. 입국 절차도 매끄러웠고 통역 담당자도 공손했고요. 다만 대학 측 안내를 맡은 현지 교직원 한 명이 좀 무뚝뚝하긴 했습니다.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시작됐습니다. 제가 받은 강의 주제는 분명 도시 기반 시스템과 시민의식이었는데 강의실 벽에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교수 초청 특별 포럼 마이너스 한국 신화의 해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뭔가 세팅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전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몇몇 학생은 제 얼굴을 비웃듯이 쳐다봤고 몇 명은 아예 휴대폰을 들고 저를 찍고 있더군요. 그중 한 명은 자기 책상에 서구 위선의 전도사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를 대놓고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초청 강의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한국은 실패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후회한다는 결론으로 몰고 갈 각본이 이미 짜여 있는 쇼였어요. 그리고 아마 저를 초청한 미국 측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 순간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건 직감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학생 몇 명이 비웃는 얼굴로 제 얼굴을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놓고 노트북 카메라를 켜놓고 실시간 중계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제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남학생 하나가 갑자기 손을 들지도 않고 말을 시작하더군요. 통역을 끼고 있었지만 굳이 영어로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저희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교수님처럼 한국에 갔다가 결국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신 분이 진실을 고백해 주시길 바라는 자리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학문적 토론에 임하는 태도도 없었고 단지 누군가에게 승리하고 싶다는 경쟁심 같은 감정만 가득했습니다. 뒤쪽에 앉은 학생들은 킥킥 웃고 있었고 어느 순간 한쪽 벽에서 조그만 박수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한국에서 얼마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화진대학교에서 외부 교수 등록만 해주시면 매달 3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적은 돈이지만 한국에선 꽤 큰 돈 아닌가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교수로서 이 자리에 왔고 서로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며 더 나은 사회 구조를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학문도 교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연출된 무대였고 저는 그 무대에 서 있는 조롱당할 인물 1번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제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은 중국 도시 시스템을 표절한 복제국가다. 한글은 중국 문자의 변형일 뿐이다. 한국 음식은 중식의 지방 변형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서울의 지하철은 에어컨도 없고 자전거 수납도 안 된다. 범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CCTV를 설치한다고 했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도 중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줄 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오신 거겠죠. 듣고 있자니 이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날조된 비방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들 마치 대본을 외운 배우처럼 반응하고 있었어요. 제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들을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떤 학생은 아예 제게 묻더군요. 지금 교수님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국에서 받는 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걸 궁금해하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길
한국이 가난한 나라고 외국인 교수들도 힘들게 산다던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낮지 않나요? 전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토록 허술하고 무지하고 조잡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자리의 목적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한국은 결국 실패한 나라라는 결론으로 몰아가는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몰래 녹화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카메라를 들어올리자 학생 몇 명의 얼굴이 급격히 굳었습니다. 일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연출됐는지는 영상에 이미 담겼습니다. 그리고 제 말도 기록될 겁니다. 혹시라도 제 발언을 조작하거나 잘라낼 생각이라면 지금부턴 불가능하다는 걸 알리죠. 그 말을 한 뒤 강의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조롱의 판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도시 시스템, 교통망, 의료 구조, 교육 환경에 대해 직접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사는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만 해도 24시간 온수, 실내 체육관, 전용 독서실, 자율 택배함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몇몇 학생이 비웃더군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강의실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 재생됐고 제 일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공원, 지하철역에서 장을 보는 장면까지. 어떤 학생은 바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합성이에요. 조작된 영상입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죠. 조작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서울 가서 직접 찍어보시죠.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게 될 겁니다. 몇몇 학생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저의 생활은 그들이 상상한 가난한 한국이 아니었고 그들이 믿던 세계관과 완전히 어긋나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특히 지금껏 누군가에게 세뇌된 사람에겐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불편함이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순간 어느 학생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결국 중국이 만들어낸 성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자기 확신, 말 그대로 정보 감옥의 희생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공간에도 변화의 실마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라고 말했을 때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또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피식 웃더군요. 그래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 사람이지 한국 정부 대변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순간 어떤 학생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뉴스엔 늘 시위, 분열, 자살 이야기만 나오던데요. 그게 현실 아닌가요?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어두운 면이 있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가느냐는 겁니다. 중국에선 뉴스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나온다고요? 그런데 비판은 가능합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질문을 던지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끼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누가 먼저 대답할지 망설이는 듯 했죠. 한국의 지하철에 에어컨이 없다는 말, 제가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직접 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에어컨 없다, 위험하다, 표절국이다라는 말만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은 누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주입한 거죠? 그 말에 몇몇 학생이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아니, 인터넷에 다 나오던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응수했죠. 인터넷이요? 어떤 인터넷이요?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은 여러분이 허락받은 만큼만 보여주는 인터넷 아닙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는 프랑스 커뮤니티, 유럽 연구 플랫폼, 학술지, 뉴스 포럼. 여러분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은 전 세계 정보의 1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강의실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더군요. 그럼 교수님은 지금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 질문 예상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자살률도 높고 경쟁도 심하고 정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드러내고 싸우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허용되는 나라예요.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문제가 인정되는 사회, 그리고 시민이 직접 바꾸려는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몇몇 학생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는 기숙사에 24시간 온수 나오는 샤워실 있습니까? 아니면 기숙사 내에서 앱으로 택배 예약하고 보안 출입 시스템 갖춰져 있습니까? 제가 다니는 서울대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이 앱으로 세탁기 예약하고 자율 택배함 쓰고 실시간 도서관 좌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CCTV, 여성 전용 택시 호출, 심지어 야간 응급 약국까지 휴대폰 하나로 연결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커졌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말하더군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미국도 못하는데 한국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앱 시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약을 처방받고 집까지 배송받는 영상, 택시 호출해서 여자 동료 교수 집에 보내는 장면, 실시간 버스 도착 알림, 이런 것들이 화면에 펼쳐지자 학생들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거 진짜예요? 하고 묻기도 했고, 다른 학생은 이건 처음 봤어요.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 놀라는 게 이해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을 조잡한 복제국이라고 배워왔겠죠. 하지만 제가 보여준 건 실제 데이터고 실제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허구의 적을 기반으로 자신을 규정해온 셈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학생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 말 중 일부는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영상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의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었고 조롱하려는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그 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영상 속 한국의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던 장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조롱만 하려고 모인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물론 다수는 여전히 방어적이었고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거나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분위기였지만요.
그중 한 학생은 마지막까지 끈질겼습니다. 교수님, 그게 다라면 너무 실망입니다. 진짜 선진국이라면 중국처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세를 배척하고 자주성을 지켜야죠. 한국은 결국 미국에도 일본에도 휘둘리는 국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선진국을 착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진짜 선진국은 고립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연결돼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수많은 국가와 맞물려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줄을 서고 교통을 양보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바꿉니다. 그게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한마디를 꺼낼 때가 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회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강의실에서 마주친 건 학문적 토론도 사회 시스템 비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 꾸며진 각본이었고 그 각본의 주된 목적은 한국은 실패했다는 인식을 외국인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 말에 강의실 뒤쪽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교직원 복장을 한 인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소곤거리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이쯤에서 강의를 종료하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강의는 처음부터 학문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라도 진짜 강의를 해보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영상이 언론에 흘러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그 말에 그는 물러섰고 저는 그대로 30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 밤 10시에도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지하철에서 전화 상담으로 진료 예약까지 가능한 구조,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로 민원 신청이 되는 시스템들. 그중 가장 큰 반응이 있었던 건 야간 응급실 구조와 자가 CCTV 설치가 시민이 자율적으로 만든 예방 기반 질서라는 설명이었어요. 그걸 듣고 어떤 학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더군요. 그럼 위험해서가 아니라 더 안전해지려고 자발적으로 설치한 거라는 거예요? 네.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어떤 정부가 강제한 것도 중국처럼 통제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이 자리에 모인 일부 학생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표정이 굳은 학생, 눈을 피하는 학생, 손가락으로 책상만 두드리는 학생. 정말 소수였지만 그 작은 틈이 저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근데요, 한국은 언론도 자유롭고 시스템도 발달하고 시민들도 깨어있다면서요. 그럼 왜 다른 나라보다 더 겸손하죠? 왜 우리가 최고다라고 떠들지 않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해진 삶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삶의 질 속에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진짜 선진화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말을 꺼내고 카메라를 끄고 천천히 노트를 정리하고 아무 말 없이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학생의 눈빛만큼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눈빛은 처음으로 틀이 흔들리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식탁에서 저를 반겼고 창밖엔 분리수거 마감 시간을 지키며 줄 서 있는 이웃들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에는 한 명의 중국 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교수님이 말한 시스템, 사회, 질서. 정말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불편하고 외롭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왜곡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살며 가장 먼저 배운 가장 강력한 진리였습니다.